20년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는 귀신 보는 사람이었다. 11월 중순이었다. 실업계 3학년은 대부분 10월 이후를 기준으로 취업에 나가게 됐다. 여친도 취업을 나가게 되었는데 어차피 내신 1등급의 수능도 잘 보았기 때문에 대학을 골라서 가는지라 학비도 벌겸해서 집 근처 빵집에서 한가롭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이제 곧 있으면 여친은 졸업을 하게 되니 나만 덩그러니 놓여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친은 그런 내 우울한 기분을 알고 있었기에 위로해 주었다. 대학 가도 남자는 쳐다도 보지 않을 테니까 안심해. 누나야, 나 버리면 안 된다. 너야말로 탱탱한 얘들한테 한눈 팔지 마. 그랬다간 내 인생 끝이다. 졸업하면 누나 서울로 올라가잖아. 그럼 쉽게 볼 수도 없는데. 뭐 그렇기야 하지. 하지만 방학 때마다 내려올 테니까. 여친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니 속이 참 답답했다. 하지만 난 일편단심이다. 이 세상에 나만큼 한 여자에게 충성하는 남자 있으면 어디 나와봐라. 어쨌든 여친이 취업을 나간 지 거의 2주째 접어들었을 때 나는 여친이 목표로 삼은 서울의 모 대학에 진학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마침 내 전공과도 있었다. 나는 완전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놈들은 이런 나의 생각을 아주 악질적인 스토킹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들아,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지. 하여간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1등급이 되어야만 했고 수능도 잘 봐야만 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망친 시험을 만회하기 위해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덩달아 친구놈들도 끌어들여 같이 공부하게 되었다. 이 과정까지 온갖 회유와 협박, 설득이 있었다. 공부 장소는 교내의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에 두어차도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여친 때문에 도서관을 출입할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어쨌든 나 한 번 하면 하는 남자다. 누구도 날 막을 수 없다. 내가 집념 빼면 시체인 사람이다. 친구들은 나를 보며 진짜 독한 놈이라고 지 혼자 할 것이지 우리까지 끌어들이냐며 궁시렁거렸다. 그때마다 나는 공부에서 남주냐며 1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공부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고 틀림없이 내게 고마워해야 될 거라고 했다. 친구들은 타로녀에게 점을 배운 이후 이놈 말빨 진짜 좋아졌다고 했다. 나 없었으면 틀림없이 이름 없는 지잡대나 가슬놈들을 데리고 공부시켜서 간신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게 됐다. 근데 이놈들이 아직도 은혜를 안 갚았다. 망할 놈들. 어쨌든 우리 학교 도서관은 꽤 규모가 컸다. 그래서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기말고사 시즌이다 보니 그 숫자는 더욱 많았다. 게다가 11시까지 이용하게 해줬으니 여러모로 편리했었다. 돈 없고 가난한 중생들인 우리는 학원에 다닐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근데 들었냐? 여기 자정만 되면 귀신이 나온다는데. 나도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어. 그거 다 헛소문이야. 귀신은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공부하다 말고 뜬금없이 도서관에 귀신 나온다는 소리를 하는 애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다니 몹시 피곤했다. 비와 씨는 예전에 귀신에게 된통당한 전적이 있는지라 그런 것에 관해서는 몹시 예민했었다. A는 착각이었었다고 생각하니까 별다른 감흥도 없는 것이었다. 공통점이 있다면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다. 난 단순한 소문이라고 생각했다. 우선 소문의 출처가 불분명했고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각양각색이었다. 그래서 난 단순히 학교 괴담 정도로만 생각했다. 며칠째 같은 소리만 들으니 이젠 신물이 다 날 정도였다. 일요일이면 나와 여친은 데이트를 즐겼었다. 뭐 데이트 코스라고 해봐야 시내가 전부였지만 거의 하루 종일 붙어 다녔고 재밌는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 여친님은 그저 내가 옆에 있는 것이 좋다고 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린 주로 카페를 즐겨 찾았다. 공부는 잘하고 있어. 마음먹고 하려니까 잘 되는 것 같더라. 도서관이라서 그런지 더 잘 되는 것 같고. 도서관이라 정말 너도 징하다. 대학도 날 따라오려고 하니 내가 전공하는 학과도 있으니까. 그럼 자취할 곳을 찾아야겠네. 나 아직 1학년이거든. 2년이나 남았거든. 합격한 것처럼 말하네. 난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합격하면 말이야. 나랑 같이 자취방에서 살면 되지. 돈도 아끼고 좋잖아. 만약 같이 살게 되면 야한 짓 해도 되나요? 내가 하는 거 봐서. 지구가 멸망해도 반드시 합격하고야 만다. 이런 단순한 떡밥에 넘어가기도 하며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같이 맛있는 점심을 사 먹고 영화도 보고 오붓하게 손잡으며 걸어보고 몰래 뽀뽀도 해보고
근사한 저녁도 먹고 사우나도 가보고. 어쨌든 데이트는 무척 좋았다. 데이트가 끝나고 여친 집에서 뒹굴거리며 놀던 차에 여친은 뜬금없이 도서관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여친은 도서관에서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주변을 유심 있게 살펴보라고 했다. 그냥 듣지 말걸. 때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 너 그거 아니? 도서관에는 영혼이 많다는 거. 하지만 알아둬야 할 거야. 모르면 안 되나? 아니, 알아야 돼. 나 도서관에서 공부 중인데. 사실 난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 이왕 이렇게 된 거 도서관의 비밀 좀 알려주는 게 낫다 싶어서 말이야. 왜 난 어딜 가든 귀신하고 연관이 있냐? 내 팔자지. 내 팔자 오지랖도 넓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 여친 말로는 도서관은 고요하고 적막하기 때문에 갓 죽은 영혼들이 머물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했다. 물론 모든 영혼들이 도서관에 모이는 건 아니지만 도서관에 모이는 대표적인 영혼들은 바로 공부 때문에 죽은 어린 영혼들이라는 것이다. 공부에 비관해서 자살하거나 죽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얘기다. 그들은 죽어서도 자신이 죽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달려야 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행한다고 한다. 도서관에 모이는 영혼의 유형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 머무른다는 것인데 영혼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책을 빼거나 페이지를 넘길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의 옆에 가서 같이 책을 본다고 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끔 소름이 돋거나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건 10중 8구 그 주변에 같이 책을 보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친은 이 순수한 영혼은 사람을 해치거나 위협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영혼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산자를 질투하게 되고 그 질투는 원한이 되어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귀신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귀신이 된 영혼은 사람을 해코지하고 마구 괴롭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 중에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기 전에 사자가 와서 잡아간다고. 그러지 못할 경우 귀신이 되어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처음부터 원한을 가지고 죽은 영혼은 쉽게 귀신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유형은 시간에 따라 귀신이 될지 아니면 사자에 의해 하늘로 올라가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하여간 도서관은 그런 영혼들이 많으니 여친은 혹시라도 그러한 영혼이 보이거나 하면 함부로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라고 했다. 잘못하면 신내림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귀신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사자가 와서 잡아가야 한다고. 누나야 그 얘기 대체 누구에게 들었어? 예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복명 스님에게 물어봤었지. 그 땡초에게. 대체 그 아저씨 정체가 뭐여? 버릇없게 땡초가 뭐니? 법령 높으신 스님에게.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아마 넌 어르신들이 곁에 계셔서 영혼이 보이거나 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혹시라도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하라는 거야. 괜히 죽었는지도 모르는 영혼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내가 미쳤나? 그런 것들을 건드리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설마 그딴 걸 스스로 건드리겠는가? 보통 도서관에 걸린 정숙이라는 의미가 참 새롭게 와닿았다. 세상 천지에 영혼이나 귀신이 없는 곳은 없다고 했으니 내가 특별하게 도서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분명 영혼이 옆에서 같이 책을 읽거나 그럴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공부하게 된 친구들이 좀 불쌍해졌다. 여친은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그런 영혼이 많다고 했다. 그럼 10중 8구임 그래도 같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니 그리 크게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여간 공부는 계속했다. 어차피 무시하면 된다고 했으니 별다른 일이야 있었겠나 싶어서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계속했다. 이제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막바지로 테스트를 하는 와중에 천장과 책장 사이의 공간을 무심결에 봤다.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놀랍게도 그 책장 꼭대기에 엎드려 누워있는 창백한 인상의 남자가 주먹만 한 동그란 눈알을 굴리며 마치 구경이라도 하는 듯이 그 아래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을 보고 있었다. 순간 놀란 나는 귀신과 눈이라고 마주쳤다간 골치 아파지니까 그 귀신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기가 센 귀신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사시나무가 떨듯이 벌벌거렸다. 다행히 귀신이 내 시선을 느끼지 못해서 아직까진 들키지 않은 것 같았다. 대신 공부할 기분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갔다.
솔직히 당장 나가고 싶었으나 내가 이놈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서 도서관이 끝나기 전까지 나갈 수 없었다. 사나이 약속을 했으면 목숨만큼 지켜야 한다는 게 내 신조이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인종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종이었다. 그런 내가 친구들과 기말고사 전까지 무조건 도서관에서 끝날 때까지 공부하기로 거듭 약속했는데 그걸 어길 수는 없었다. 근데 저 망할 귀신이 눈에 들어오니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다. 식은땀이 흘러나오는 것도 모자라 손끝이 덜덜 떨렸다. 이건 뭐 중풍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친구 A와 B는 내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얼른 다녀오라고 놀렸다. 순식간에 날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B는 목소리가 제법 커서 근처에 있던 애들이 모두 듣고 키득거렸다. 하지만 차라리 귀신 보고 놀란 것보다 화장실 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았다. 그래서 화장실로 갔다. 근데 가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미쳤지. 작은 거 볼일 보고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그 거울에 비친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내 뒤에 도서관에서 보았던 남자와 다른 장발의 남자가 붉은 눈을 가지고 노려보고 있었다. 방금 전 썼던 작은 게 다시 찔끔 나올 정도로 졸라 놀랐는데 난 이미 이딴 놈들과 엮인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침착하게 모른 척하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심장은 빨래 방망이로 두들기는 것처럼 뛰었다. 나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휴게실에서 여친에게 전화했다. 9시였는데 여친은 8시까지 근무하니 집에 있을 것은 분명했다. 내 예상대로 여친은 전화를 받았다. 누나야, 나 좀 살려줘. 무슨 일 있어? 귀신이 두 놈이나 나왔단 말이야.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누나가 와서 좀 없애주면 안 돼? 야, 넌 내가 무슨 전문 퇴마사인 줄 알아? 귀신만 나오면 다 없애게. 내가 기댈 건 누나밖에 없단 말이야. 차라리 도서관에 가지 말라고 할걸. 내가 보일 정도면 꽤 기가 센 귀신들인가 보구나. 30분 안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아니, 걸어오면 10분밖에 안 걸릴 텐데 30분씩이나. 샤워하느라 화장이 다 지워져서 그래. 맨 얼굴로 가긴 좀 그렇잖아. 지금 그게 문제야. 네 남친이 죽게 생겼다고. 죽긴 뭐가 죽어. 일단 끊어. 준비 좀 하게. 또 자기 할 말만 하고 끊는 여친. 여자친구의 반응에 내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다. 별 수 없이 나는 주벽거리며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잠깐 쉬는 시간이라고 친구들은 재밌게 떠들고 있었다. 저 속 편한 놈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며 또 나를 놀리기 시작했다. 우매한 중생들이 거룩한 나의 고뇌를 알겠는가? 그냥 속 편하게들 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대꾸 없이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귀신이 아직도 책장 위에 엎드려 누워있을까 싶어 그쪽을 보았다. 아 씨발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순간 속으로 좆됐다를 100만 번이나 외쳤다. 그 귀신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는 내게 흥미를 느꼈는지 주섬주섬 책장에서 내려오더니 내 옆에 서는 것이었다. 이제 보니까 이 귀신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졸라 무서운 유형 베스트 1에 드는 그 지랄 같던 귀신 중 하나였던 것이다. 내 인상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땀도 뻘뻘 흘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니 친구들은 아프다고 생각했는지 내게 병원을 가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들아 그게 아니야. 그 징그러울 정도로 창백하고 눈알이 큰 검은 옷 귀신은 내 옆에 서서 날 내려보는 것 같았다. 난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오로지 책과 공책만 바라보며 필기를 하고 있었다. 문제풀이 따윈 꿈도 못 꾸는 상태였다. 속으로 여친이 제발 빨리 오라고 기도만 했다. 핸드폰을 보니 겨우 5분 지났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근데 이 망할 놈의 귀신이 가만히 옆에 서 있을 것이지. 갑자기 허리를 숙이더니 바로 내 얼굴 옆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와,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소름은 소름대로 돋고 땀은 땀대로 흘리고 하여간 환장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버텨다. 침착하게 모른 척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반응을 보이질 않고 다시 허리를 피자 난 그 귀신 놈이 포기한 줄 알았다. 그래서 좀 안심하려던 찰나에 이 씨발 놈이 내 책상 밑에서 얼굴을 내미는 게 아닌가. 그것도 나와 정면으로 눈이 딱 마주치면서 너무 놀라 그대로 뒤로 자빠졌다. 친구들은 왜 그러냐며 호들갑을 떨면서 나를 부축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귀신과 계속 시선을 마주쳤다. 그 귀신 놈이 핏이 굳었던 것은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생생했다.
저게 드디어 자길 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에 기쁜 것 같아 보였다. 그 뒤로 귀신은 시도 때도 없이 날 놀라게 만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그 다음 페이지 속에 얼굴이 그려져 있다던가 갑자기 내 발목을 잡다던가 아니면 내 정면에 있는 비의 얼굴을 핥으며 낄낄거리기도 했다. 그걸 다 보면서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다행히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나왔어라고 말하며 여친이 들어왔다. 드디어 나의 여친, 아니 구세주님께서 온 것이다. 난 너무 반가워서 다른 애들 시선 따윈 무시하고 여친을 꼭 안아버렸다. 친구놈들은 저게 뭔 남세스러운 짓이라며 질폭했다. 여친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전에 왔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귀신 놈 있지? 눈탱이 큰 놈.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으로 보이는 것들이 대여섯은 돼. 혹시 장발에 붉은 눈깔 가진 놈도 있어? 있어. 상당한 귀신들이네. 다행히 그 귀신들은 여친이 가지고 온 벽조목 때문에 구석으로 도망쳤고 그것 때문에 기운이 약해진 귀신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와 여친이 작게 속삭이며 대화하는 것을 불만 있게 보던 친구 A, B, C는 여전히 질폭을 일삼았다. 그러니까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란 말이다. 일단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네. 그래야 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퇴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건 너만 알고 있어. 결국 여친과 나는 도서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여친이 옆에 있으니 정말 안심이 됐다. 근데 여친이 서울로 올라가면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는데 그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여친은 너무 기대려고 하는 내가 안쓰럽다고 했다. 여친이 내 친구들을 공부를 봐주며 도서관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부 잘하는 여친이 봐주니 A, B, C는 아주 좋아 죽으려고 했다. 나도 좀 애기양양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11시가 되었고 학생들이 우르르 귀가하기 시작했다. A, B, C도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 나는 친구들에게 너희들 먼저 가라고 했더니 친구들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냐며 낄낄거리며 먼저 나갔다. 이제 도서관에는 나와 여친만이 남았다. 사람이 많았을 때는 몰랐는데 둘만 있으니까 장난 아니게 무서워졌다. 내 숨소리도 크게 들릴 정도로 적막한 도서관은 정말 영혼이나 귀신들이 모여들 정도로 지독하게 음산했다. 일단 이걸 입구에 걸어놔. 이건 호랑이 그림이잖아. 여친이 가지고 온 가방에 호랑이 그림이 넣어져 있었다. 일단 난 그것을 입구에 걸어놓았다. 여친은 천천히 도서관의 가장 안쪽을 향해서 걸어갔다. 뭔가를 뿌리는 것 같았다. 내가 따라가려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굴렀다. 도서관을 한 바퀴 돌고서 여친은 내게로 돌아왔다. 심력이 소모되었는지 여친은 땀을 많이 흘렸다. 그래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줬다. 다시 샤워해야겠네. 이 사고뭉치 같으니. 귀신들은 어떻게 되었어? 어떻게 된 거냐면 여친은 소금을 뿌렸다고 한다. 소금은 성수와도 같은 것으로 영혼이나 귀신들이 무척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벽조목도 가지고 있으니 결국 견디지 못한 귀신들이 입구로 달아나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걸어놓은 그림 속에 호랑이가 나와서 모두 그림 속으로 잡아갔다고 했다. 여친은 그것을 가지고 옥상에서 불태워버렸다. 이제 귀신들은 무사히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다. 다행히 도서관에서의 일은 무사히 일단락됐다. 난 다음부터 한 줌이라도 소금을 가지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했고 난 아직까지도 소금을 가지고 다닌다. 혹시 모르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도서관에서 나온 나와 여친은 사이좋게 집으로 향했다. 여친이 이렇게 옆에 있어주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의 2년 정도는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심히 우울해졌다. 이번 도서관 귀신 사건도 그렇지만 난 진짜 여친이 옆에 없으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유약하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 어쩌나 싶었지만 그래도 나는 견뎌보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일로 나는 어르신들에게 보호를 받아 귀신의 위협이 적었었지만 어르신들보다 힘이 강한 귀신들에게 속수무책으로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조심하게 지내면 귀신과 엮일 일은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람처럼 달려와 줄게. 이거 왠지 입장이 정반대네. 내가 누나를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누나가 날 지켜주고 말이야. 난 어른이고 넌 꼬마거든. 괜히 센 척하지 마. 어쨌든 여친의 도움으로 나는 도서관에서 다시 무사히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기말고사도 제법 잘 치르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울방학이 찾아왔다.
여친은 목표로 하던 대학에 합격하여 2003년 2월 말 대학 근처에 제법 큰 원룸을 얻고 상경하게 됐다. 그동안 나와 여친은 추억을 만들며 서로가 절대로 잊지 않게끔 사랑을 나누었다. 여친이 떠나고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렸다. 친구들은 나를 보며 진짜 중증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마약에 중독된 놈 같다고 했다. 여친 없는 애들이 어찌 나의 마음을 알겠냐. 이게 바로 금단 현상이다. 여친이 서울로 올라간 뒤로 내 행동은 대단히 조심스러워졌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곳이라면 접근하길 꺼려했고 밤늦게까지 놀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한동안 귀신과 접촉하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그딴 것보다는 여친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친이 대학 라이프를 즐길 시기에 나는 2학년이 되었고 어느덧 4월이 되었다. 여친은 주말마다 간간히 내려와줘서 정말 꼭 붙어 다니며 놀았고 헤어질 때 눈물이 다 날 정도였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입장이 정반대였다. 여친이 보고 싶었지만 이 4월은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을 안겨준 달이기도 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해왔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저승사자를 보았다. 그 저승사자는 귀신과 다른 매우 친숙한 분이셨는데 바로 내가 어렸을 적 돌아가신 할아버지였다. 시간은 유수처럼 흘러서 어느덧 4월이 되었다. 2학년이 되었다고 해도 해당 과가 3개 반뿐이라 대부분 다 친구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좀 섞인다고 해서 어색하거나 뭐 그딴 거 전혀 없었다. 새로운 것도 없고 그냥 반만 바뀐 거였다. 실업계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이 학교에 내 사랑 여친이 없다는 것이다. 여친은 지금쯤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을 텐데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없다는 거 정말 보통 허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다. 3월까지는 주말마다 잘 내려왔지만 이제 4월이 되고 나서부터 알바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 어울려도 봐야 되고 과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했다. 그래서 슬펐지만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도 주고받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았다. 근데 우리 통화는 항상 보고 싶다 해서 시작해 바람피면 죽는다로 끝났다. 어쨌든 4월은 내게 있어서 그리움과 허전함이 공존하는 달이었다. 4월 초까지는 그랬다.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잊어보고자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았다. 물론 위험한 곳은 일절 가지 않았다. 여친도 없는데 기가 센 귀신 만나 희망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4월 중순이었다. 여친이 없는 빈자리가 조금씩 익숙해져 갈 무렵 내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왔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것이었다. 지난 설날 때 뵈었을 때도 무척 건강하셨었는데 건강하시다 못해 펄펄 나셔서 판 깔아놓고 친척들 돈을 싹쓸이 하시던 분이셨다. 그런데 그렇게 정정하시던 분이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고 매우 위중하다고 전해온 소식이 믿기지 않았다. 동맥경화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는지 그 당시엔 정말 몰랐다. 결국 우리 가족은 급한 대로 시골길에 오르게 되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 어쩔 줄 몰랐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할머니가 다시 건강해지시길 기도하셨다. 표정이 굳으신 아버지는 힘든 기색도 없이 그 먼 길에 오로지 운전만 하셨다. 동생도 슬픈 기색이 역력했다. 4시간을 달린 끝에 드디어 고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행히 차가 밀리지 않았으니 4시간 만에 온 것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할머니가 입원하고 계신 병원으로 향했다. 우리보다 먼저 연락을 받고 온 친척 몇 분이 계셨다. 그분들도 할머니가 쓰러지신 것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다. 초조한 마음과 복잡한 심경으로 병실에 들어선 우리 가족은 앙상하게 마르신 할머니를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만지시며 오열을 하셨고 평소 유쾌하시던 아버지는 묵묵히 서 계셨다. 나도 참다 못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그렇게 호방하고 사내대장부처럼 힘이 넘치시던 분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앙상한 뼈만 남게 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른다. 게다가 합병증으로 찾아온 뇌질환의 영향으로 세포가 죽어나가면서 뇌의 기능까지 파괴되었다고 하니 할머니의 상태는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였다. 초기에 발견했다면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속상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목도했다. 시간이 지나고 연이어 다른 친척들도 속속 도착하셨다. 어머니와 친척들은 할머니를 모시고 사시는 큰삼촌에게 왜 진작 알리지 않았냐고 원망하셨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할머니가 일부러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다. 결국 의사로부터 오늘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큰 삼촌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다. 아프시면서도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하셨던 분이 우리 할머니셨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 50년 동안 헌신하셨던 분이 이렇게 쓰러지셔야만 하다니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 할머니부터 데려가는지. 세상에 악질적인 놈들이 수두룩한데 그놈들부터 잡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부질없이 따지기도 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병원의 독특한 약물 냄새는 이미 익숙해져 있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 몹시 허기졌지만 입맛이 없어 뭘 먹으려고 해도 쉽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지 않았다. 같이 식사를 하는 가족들과 친척들도 침울하게 식사를 하셨다. 식사를 끝나고 시간을 보니 저녁 7시였다. 그때 마침 문자가 왔다. 여친이었다. 여친이 오늘 재미난 일이 있었다며 농담을 곁들인 귀여운 문자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내 얼굴은 완전 넋이 빠진 상태라 웃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답장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핸드폰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로부터 조금 지난 뒤에 문자가 연이어 왔다. 평소 문자를 받으면 금방 답장해 주던 내가 갑자기 문자를 씹기 시작했으니 의아할 법도 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핸드폰을 꺼내 보거나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병실 밖에 있는 휴게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사실 외할머니셨다. 내 친할머니는 아니다. 아버지께선 어렸을 적 가난에 버림을 받으셨고 홀로 자라오셨다. 그리고 어머니와 운명적으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지만 가난은 끊을 수 없는 사슬이었다. 그 가난 속에서 두 분은 끊임없이 일을 하셔야 했고 나는 집에 동생과 같이 놀며 지내야만 했다. 우리 둘을 보살펴 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였다. 고향에서 올라와 거의 10년 동안 우리 형제를 보살펴 주신 할머니. 내겐 또 한 분의 어머니와도 같으셨던 분. 그래서 나와 동생은 할머니를 무척 사랑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교 진학을 눈앞에 두던 해. 고향을 내려가실 때 나도 따라가겠다고 떼를 썼던 일이 생각났다. 이때는 내가 지금의 여친을 쫓아다니던 시기였다. 사실 숙맥이던 내게 지금의 여친을 꼬실 수 있게 조언을 해주셨던 것도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예전 할아버지가 자신을 죽도록 쫓아다녔던 일화를 들려주셨다. 할머니가 처음 고백을 받은 시기가 꽃다운 17세 때라고 하셨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이 한창이었다. 격전의 시대에 운명적으로 만나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당시 학도병으로 부상을 당해 부산의 한 야전병원에 계셨고 할머니는 여고생 자원봉사자로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다. 할머니의 젊었을 적 사진을 보면 미인은 아니지만 청순하고 매력적이셨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쫓아다니셨는데 할머니는 봉사활동에 전념하셨기에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포기하시지 않았다. 무릎 부상으로 전역을 하게 된 할아버지는 자원봉사를 지원하셨고 쩔뚝거리는 다리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성적으로 할머니의 일을 도우셨다. 그때부터 할머니가 마음을 여셨고 결국 전쟁이 끝나고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일화를 본받은 나는 중학생의 파릇파릇한 시절 여친을 쫓아다니며 참 많은 것을 도와주었다. 가방도 들어주고 우산도 씌워주고 늦게 끝날 때면 항상 기다려주고 언제나 보디가드처럼 여친에게 헌신했다. 처음엔 매우 냉랭하고 싫어하던 여친도 자신을 위해 근 2년 동안 이렇게 노력해주고 헌신할 수 있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내 고백을 받아들여 연인이 되는 것을 선택한 거였다. 지금 생각하면 참 눈물 나는 나날이었다. 사실 연애세포가 제로였던 내게 말발이나 화술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었기에 몸으로 때운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할머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내가 무언가에 막히거나 초조할 때면 편안하게 조언을 해주셨던 인생의 선구자셨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도록 가슴이 아프고 찢어졌다. 그렇게 혼자 슬퍼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여친이었다. 이래저래 간단히 여친과 통화를 끝내고 의자에 들어 누웠다.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기력이 소진되기는 처음이었다. 시체를 처음 보았을 때나 귀신을 처음 보았을 때도 이렇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무기력했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있다가 난 문득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가신 훌륭하신 분. 가난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 친가와 너무나 비교될 정도로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다. 난 외가를 친가로 보기 때문에 굳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를 사랑했고 할아버지를 매우 존경했다.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시며 민주주의 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셨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친일파였던 증조부를 증오하여 가문에서 뛰쳐나오신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이 터지자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학도병으로 지원하셨다. 그 수많은 격전 속에서 살아남으셨고 평양을 두 눈으로 확인하셨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를 경험하시고 임진강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시다 무릎을 다치시게 되었다. 부상 정도가 심해 다리를 잘라낼지도 모를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유엔의 의료기기가 도착한 부산에 제때 당도하여 자르는 상황만은 피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니를 만나셨다. 전역을 하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도와 자원봉사를 하면서 마음을 얻으셨고 1956년에 결혼식을 올렸다. 오로지 둘만의 결혼식이었다고 한다. 할머니의 부모님들은 모두 전쟁 속에 돌아가셨고 친일파였던 증조부는 일본으로 망명했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난 결단코 그들을 한 핏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외가는 할아버지 때부터이다. 어쨌든 가난했지만 자식을 낳고 우리 어머니와 형제들을 키우시던 1960년대에 큰 사건이 터졌다. 이승만 정권을 물러나게 했던 4.19 혁명. 할아버지께선 이 혁명운동에 참여하시어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도 선봉에 서셨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다. 나라가 온통 뒤숭숭하고 무서울 때 할아버지께선 민주주의 만세라는 글귀를 적으신 천 깃발을 가지고 밖으로 나서시던 모습을.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빠른 근대화와 공장이 세워지면서 나라 경제가 서서히 커가고 있었지만 끔찍한 노동시간과 공장장들의 임금 착복이 심화되면서 할아버지께선 이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폐렴에 걸리게 되셨다. 할머니 또한 공장에서 너무 고생하시어 살갗이 벗겨지고 검은 피가 흘러나올 때까지 일하셨다고 한다. 다행히 군의관으로 있던 친구의 도움으로 제때 치료를 받아 두 분 다 회복하셨다.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의 노동운동가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점차 저항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했던 즈음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할아버지께서도 노동운동가가 되어 활동하시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수도 없이 체포되시면서도 끝까지 저항하셨던 분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 광주로 내려가셨던 찰나 전두환의 쿠데타로 다시 온 나라가 술렁이게 되었다. 토커분들이 잘 아시는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던 5.18. 할아버지께서도 그 현장에 계셨다.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전하셨고 4.19 혁명 때 민주주의 만세라고 외치셨고 끔찍한 착복에 맞서기 위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하셨으며 5.18 민주화 운동 때 온몸으로 총탄과 맞섰던 분. 그분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할아버지셨다. 우리 아버지는 과거 얘기를 거의 안 해주셔서 모른다. 다만 장발쪽 바람둥이였었다는 얘기만 들었다. 상당히 장황하게 얘기를 늘어놓았는데 우리 할아버지만 특별하게 사셨던 건 아니다. 그 당시 우리 할아버지와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5.18 민주화 운동 때 총탄에 저항했던 세대의 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우리 할아버지만이 특별하게 사셨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이 죽은 해에 할아버지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셨다. 큰삼촌께서던 할아버지의 일생이 담긴 일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일기를 보면서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인자하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매우 훌륭하고 위대한 것을 깨달았다. 그분의 삶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지 알게 되었다. 학교로부터의 속박과 사회의 불만이 그 시절에 비한다면 조족지열에 불과한 것을. 그래서 그런지 할아버지의 일생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처럼 불꽃같이 살아갈 용기는 없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할아버지와 같이 삶을 사셨던 할머니의 내조와 격려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휴게실 의자에 누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1994년에 나는
불과 8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와의 일화는 그렇게 잘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일기와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할아버지는 영웅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런 나와는 다르게 어머니와 이모, 삼촌들은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다. 운동 가셨던 것만큼 집안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기에 할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진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 혼자서 거의 키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장남이신 큰삼촌만이 묵묵히 할아버지의 집과 묘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어느샌가 잠들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놀랍게도 여친이 있었고 나는 무릎 베개를 하고 있었다. 여친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날 바라보며 뺨을 쓰다듬어 주었다. 여긴 어쩐 일이여? 오지 않아도 되는데. 슬픔에 잠긴 남친을 위로하러 왔네요. 여친을 올려다보면서 난 정말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울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6시간은 걸릴 텐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전화통화가 끝나자마자 여친이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진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감격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우리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도 모두 여친을 반가워했고 아주 기특하게 여겼다. 특히 우리 어머니는 딸처럼 생각했던 여친이 와준 것을 무척 감격하셨다. 덕분에 우리 어머니는 여친 아니면 다른 여자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더 이상 가망이 없기에 의사가 가족들과 상의했고 결국 산소 마스크를 떼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난 울고불고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더 이상 할머니를 붙잡고 있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그러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끝내 여친의 품속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열이었다. 그리고 오전 10시가 되어 할머니를 고향집으로 옮겼고 우리는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밤이 되었다. 자정이 되었을 때 무언가가 할머니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줄곧 할머니 옆을 지켜온 내가 본 것은 검은 형상의 둥근 물체였다. 그것이 점점 형상으로 변하더니 사람 모습이 되었다. 할아버지, 사람 모습이 되었을 뿐 어떤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 단순한 저승사자가 아닌 우리 할아버지였다. 그리고 할머니의 숨이 멎었다. 이상 눈물을 흘릴 수 없던 나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가족들은 할머니의 시신을 붙잡으며 오열했다. 이틀 동안의 장례식, 그리고 할아버지의 묘 옆에 안치된 것을 끝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여친은 이것저것을 도와주며 집안 어른들이나 일가 친척들에게 듬뿍 칭찬을 받았다. 덕분에 슬픔에 잠기셨던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다. 올라가는 길에 여친이 내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맞을 거야. 자기 짝을 직접 데리러 오신 건가? 정말 그렇다면 두 분의 금슬은 하늘도 갈라놓을 수 없는 거라 생각했다. 누나, 만약에 내가 먼저 죽으면 나중에 누나 데리러 올게. 재수없게 먼저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차라리 같이 죽자. 한나란 씨에 죽는 게 좋겠지. 그럼 누나는 내게 시집 와야 하는데. 한 집에서 같이 죽으려면 까짓거 시집 가면 되지. 대학 들어갔어도 여전히 쿨하시네. 이번 계기로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제까지 이 여자와 사귄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지만 이후 10년을 잇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여친이 내가 힘들어할 때 와준 것처럼 나도 여친이 힘들어할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남자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할머니를 잃었지만 소중한 사람이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슬픔은 4월을 끝으로 점점 사라져갔다.